조국을 팔아서 영웅이 된 어느 배신자의 기환에 관한 이야기. 기원전 411년 사모스 섬. 이곳에 있는 도시국가 사모스는 아테네의 가장 중요한 맹방이었고, 아테네가 이오니아 지방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지방정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테네와 사모스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아테네의 해군 기지도 있었습니다. 이 해군 기지에서 아테네 병사들이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스파르타로 도망친 망명자 알키비아디스였습니다. 그는 스파르타에 아테네를 무너뜨릴 갖은 방법을 알려주었고, 페르시아를 다시 전쟁에 끌어들인 아테네의 배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몇 시간 뒤 이 배신자는 병사들의 환호와 야유 속에서 아테네의 장군으로 선출됩니다. 재판도 없었습니다. 참회도 없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저자를 다시 믿겠다는 건가? 믿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에게 저자가 필요한 거지. Lead us to victory! Traitor! Do not listen to him! Together we shall prevail for Samos and for the glory of Athens! 오히려 그는 자신이 조국을 구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인간의 놀라운 기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테네에서 스파르타로, 스파르타에서 페르시아로,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에서 아테네로. 그가 섬기는 충성의 방향은 계속 바뀌었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언제나 알키비아데스의 편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입장을 무엇보다 우선했다는 말입니다. 불과 2년 전 아테네는 시칠리아를 정복하려고 원정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인명이 사라졌고 160척 이상의 3단 노선이 파괴되었습니다. 국군은 바닥났고 역병에서 채 회복되지 못한 아테네는 병사도 선원도 패도 돈도 모두 부족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패전 소식이 퍼지자 아테네 제국의 동맹 도시국가들이 흔들렸습니다. 에우보이아, 레스보스, 로도스, 밀레토스, 에페소스, 발라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파르타는 아테네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지중해 쪽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었던 페르시아도 옛 영토를 되찾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아테네로서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국을 팔아서 영웅이 된 배신자의 변신에 관하여. 그 불길 한가운데 알키비아데스가 있었습니다. 시칠리아 원정 도중 소환 명령을 받은 그는 도망쳤고 자신을 버린 조국에 복수하기 위해 스파르타로 향했습니다. 아테네의 가장 위험한 비밀을 가장 위험한 적에게 넘긴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그는 사치와 무절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에 도착하자 그는 검소한 식사를 하고 차가운 물로 몸을 씻고 거친 잠자리를 견뎌냈습니다. 한술 더 떠서 환경이 바뀌자 성격까지 바뀐 듯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알키비아데스의 첫 번째 생존 기술입니다. 상대의 언어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가 보고 싶어하는 인간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그의 조언은 정확했습니다. 아티카의 데켈리아에 성벽을 쌓아 요새를 만들고 이곳에 주둔군을 배치했습니다. 이 데켈리아 요새는 아테네에게 뒤통수에 붙은 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테네의 동맹인 도시국가들에게 반란을 부추겼습니다. 무엇보다 해군을 강화해라.
조국의 급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적국의 작전 참모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는 충성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다음 출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구는 뜻밖에도 스파르타 왕궁의 내밀한 침실에서 도망치는 데에도 기묘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출기모라는 사내의 행각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왕비의 침소를 넘본 간큰 남자에 관한 이야기. 기원전 412년 2월 말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에 머문 지 2년을 훌쩍 넘긴 어느 날 스파르타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집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왕비 티마이아의 방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그때 스파르타의 아기스 왕은 멀리 아테네에 구축한 데킬리아 요새에 나가 있었습니다. 왕이 궁궐을 비운 사이 적국으로 도망친 망명객이 그 나라의 왕비와 정을 통한 것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아기스 왕이 돌아오면 알키비아데스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가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라면 즉시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을 죽일 수 없을 만큼 큰 공적을 쌓고 만약 실패할 경우 달아날 제3의 피난처를 만드는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두 개의 출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알키비아데스만이 가능한 일타쌍피의 두 번째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신출기모라는 생존 기술을 좀 더 알아봅시다. 다섯 척의 함선으로 도시를 훔친 남자의 이야기. 아테네가 시칠리아 원정에서 참패한 후 아테네 제국의 동맹 도시국가들 사이에 반란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을 때 아테네의 또 하나의 동맹국 키오스에서도 반란의 기운이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란을 지원하러 가던 스파르타 해군이 아테네의 해군에게 코린트 앞바다에서 대패했습니다. 이 소식이 만약 키오스에 도착하게 되면 키오스는 반란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잽싸게 움직였습니다. 5척만 내주시오. 그러면 내가 키오스를 점령하고 모든 공을 당신 것으로 해주겠소. 이럴 때 이용하려고 친구로 포섭해놓은 스파르타의 감독관 엔디오스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5척의 전함을 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패전 소식보다 먼저 그가 키오스에 도착했습니다. 키오스여, 내가 돌아왔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우리는 선발대일 뿐입니다. 스파르타의 대함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추가 함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의장에 들어온 알키비아데스의 모습 자체가 그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반대파는 겁을 먹었고 키오스는 즉시 반란에 돌입했습니다. 60척의 함선을 가진 섬을 그는 5척의 배와 우리는 선발대일 뿐이다 라는 단 한 문장의 거짓말로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반란은 에리트라이, 클라조메나이, 에페소스를 거쳐 밀레토스까지 번져나갔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 함대보다 간발의 차이로 먼저 도착해 밀레토스까지 돌아서게 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보다 속도가 중요할 때 그는 누구보다 재빨랐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소아시아 태수 티사 페르네스를 불러서 스파르타와 조약을 맺게 했습니다.
페르시아는 과거 조상들이 지배했던 영토를 돌려받고 그 대가로 스파르타에게 아테네와 싸울 자금을 대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겉으로는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가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동맹이었지만 실제 이익은 모두 페르시아가 차지했습니다. 스파르타는 그리스 도시들의 자유를 외치면서 사실은 페르시아의 지배권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에게는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배를 빌려주었던 엔디오스에게는 공적을, 페르시아에게는 옛 땅을, 그리고 자신은 새로운 피난처를 마련했으니까요. 그가 거래한 것은 영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이었습니다. 엔디오스는 명예를 원했고, 페르시아는 영토를 원했고, 스파르타는 돈을 원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이들 모두에게 원하는 것을 지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샀던 것입니다. 암살 명령에 관하여 하지만 이러한 공적도 영원한 방패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싸운 스파르타의 장군 칼키데오스가 죽었고 배를 빌려준 후원자 엔디오스의 감독관 임기도 끝이 났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아가 약속한 군자금은 차일피일 기별이 없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를 살해하라는 비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왕비와의 스캔들이 결정적 이유였겠지만 불리한 조약, 밀린 군자금, 이제 그를 감쌀 사람도 이유도 까닭도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암살자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키비아데스입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태소 티사페르네스에게 달려갔습니다. 사트라프제야, 저와 손을 잡으신다면 페르시아와 그리스 모두를 얻으실 것입니다. 알키비아데스, 너의 제안은 흥미롭구나. 하지만 믿어도 될까? 어제까지 페르시아를 협상장으로 끌어낸 스파르타의 조언자가 오늘은 페르시아 태소의 참모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 무슨 말로 티사페르네스를 설득했을까요? 조국도 버리고 스파르타도 버린 그대를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이오?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제 조언이 태수께 이익이 되는지만 보십시오. 그는 신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이용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세 번째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전쟁을 끝내려고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주도권을 어느 쪽에도 주지 마십시오. 양쪽 모두 지치게 한 뒤 대왕께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십시오. 전쟁을 끝내려고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육지와 바다의 주도권을 어느 한쪽에도 주지 마십시오. 양편을 모두 지치게 한 뒤 페르시아의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십시오. 기록으로 전해지는 알키비아데스의 조언입니다. 예, 기가 막힌 전략이지요. Let them tear each other apart, while I hold the strings. 페르시아에게 이 충고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스파르타에게 줄 돈을 늦추고 또 줄일 이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페니키아 함대가 곧 온다는 소문만 흘리며 스파르타의 팔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언이 페르시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고객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아테네였습니다. 언젠가 알키비아데스가 아테네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는 그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파르타의 승리를 늦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 적을 돕던 행동조차 자신의 기환을 위한 공적으로 재해석할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과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조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과거의 의미를 바꾸었을 뿐입니다. 배신을 전략으로, 도주를 애교로, 자기 보존을 조국을 위한 비밀 공작으로 포장할 서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했지만 자신의 생존을 이어갈 자신만의 가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비상한 재주를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환을 위한 미끼를 던지는 알키비아데스 이야기. 당시 아테네는 전쟁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장 급료를 받아야 한다. 저 무능한 장군들을 당장 처형하라. 민주정은 끝장내야 하네. 우리 손으로 직접. 시칠리아에서 참패한 뒤 민주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고 과두파는 쿠데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이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었습니다. 그는 사모스의 지휘관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테네가 민주정을 포기하고 과두정을 택한다면 내가 티사페르네스를 설득해 페르시아의 지원을 가져오겠소. 이것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돈이 아테네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민주정 때문에 아테네를 싫어한다는 근거는 없었습니다. 페르시아의 태소 티사페르네스의 관심은 정치 체제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이오니아에 대한 지배권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과두파가 원하는 체제 변화를 미끼로 던졌습니다. 과두파는 그를 이용해 민주정을 무너뜨리려 했고 그는 과두파를 이용해 자신이 기환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속인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속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군 프리니코스는 알키비아데스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민주정과 과두정은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아테네 기환이라는 문을 열어줄 열쇠일 뿐이었습니다. 장군 프리니코스가 이것을 알아차렸던 것이지요. 하지만 진실을 안다고 해서 정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과두파에게는 알키비아데스의 약속이 꼭 필요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돈이 들어온다는 희망이 없이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알키비아데스를 믿을 수 없다는 프리니코스가 옳았지만 알키비아데스의 약속이 꼭 필요했던 과두파에 의해 프리니코스는 고립되었고 궁지에 몰린 그는 알키비아데스의 기환 계획을 스파르타에 밀고 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페르시아를 등에 업고 아테네로 돌아오려고 한다. 스파르타는 그 편지를 페르시아의 태소 티사페르네스에게 넘겼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지원 가능성은 사라졌고 프리니코스는 배신자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을 이용한 정치적 폭발력은 이미 시작된 뒤였습니다. 무너지는 아테네 민주주의, 과두정 쿠데타에 관한 이야기. 기원전 411년 아테네 민주정이 100년째가 되던 그 해, 과두파는 공포와 암살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400인 협의회가 세워졌고 시민 대표들은 회의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알키비아데스는 과두정을 약속했지만 과두정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필요로 한 것은 혼란이었습니다. 아테네가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아테네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페르시아와 연결된 그 자신의 몸값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400인 독재 정권은 전쟁을 이길 방법도 평화를 얻을 방법도 몰랐습니다. 스파르타는 협상을 거절했고 오히려 아테네를 공격했습니다. 마침내 궁지에 몰리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과두파는 피레우스 항구에 스파르타 함대를 끌어들일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과두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고 과두제 독재 정권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시민들은 누구인가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하게 염원했습니다.
반전은 아테네가 아니라 사모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모스의 과도파가 민주파 인사들을 살해하자 트라시블로스와 트라실로스 등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설득해 과도파를 몰아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를 용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영향력과 능력이 지금 아테네에 필요한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Men of Samos,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아테네 해군의 주력인 가난한 선원들은 민주정을 지키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백인 독재 정권에 맞설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지휘관. 놀랍게도 그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배신자 알키비아데스였습니다.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배신자를 불러들이는 결정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알키비아데스가 꿈꾸던 기환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만 아테네 본토가 아니라 사모스의 군대였습니다. 화려한 개선식도 완전한 사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 큰 문을 열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조국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조국이 먼저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적의 진영에서도 아테네를 적극 도왔습니다. 스파르타의 돈주를 내가 막지 않았습니까? 아테네에는 아직 함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연설에는 거짓과 과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듣고 싶어하는 모든 것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패배는 끝이 아니라는 확신, 페르시아를 움직일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지금 당장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병사들은 환호했고 그 자리에서 그를 장군으로 선출했던 것입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자신의 지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자신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큰 자신의 가치를 시민들 앞에 펼쳐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가 없는 미래보다 그가 있는 미래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To Athens! We march on Athens! 집으로 가자고 아우성치게 두어라. 내 길은 다른 곳에 있다. 티사페르네스가 우리 승리의 열쇠를 쥐고 있다. 병사들은 당장 아테네로 가서 과도파 400인 독재 정권을 몰아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알키비아데스는 먼저 밀레토스에 와 있는 페르시아의 대수 티사페르네스를 찾아갔습니다. 어제의 망명객 신분이 아니라 이제 아테네의 장군으로 나타나 자신의 몸값이 달라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투키디데스는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는 아테네를 이용해 티사페르네스를 위협했고 티사페르네스를 이용해 아테네인을 위협했다. 어느 편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음으로써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알키비아데스 처세술의 정수였습니다. 그의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아테네의 5천인 해의는 마침내 알키비아데스와 추종자들의 기환을 의결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귀환에 찬성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곧장 아테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시민들의 동정에 기대어 귀국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플루타르크의 표현처럼 그는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기환은 단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습니다. 알키비아데스의 능력은 누구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빨리 상황을 읽을 수 있었고
상대의 욕망을 정확히 파악했으며 위기를 다음 기회의 발판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에는 중심이 없었습니다. 조국도 동맹도 정치 체제도 그의 목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생존과 영광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배신자였기에 적의 비밀을 알 수 있었고 적의 비밀을 알았기에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조국을 위기에 빠뜨린 바로 그 능력이 조국이 그를 다시 부르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키비아데스의 기화는 용서의 승리였을까요? 필요의 승리였을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아테네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배신자를 구원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몇 해 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개구리는 알키비아데스를 둘러싼 아테네의 갈라진 마음을 무대 위에 올립니다. 이 연극에서 디오니소스는 말합니다. 아테네는 그를 갈망하면서도 미워했고 그러면서도 다시 그가 돌아오기를 원했다. 아테네는 그를 갈망하면서도 미워했고 그러면서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다고 말합니다. 작품 속의 아이스킬로스의 대답은 더 섬뜩합니다. 도시 안에서 새끼 사자를 기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이미 길렀다면 그 성질에 맞춰 살아야 한다. 도시 안에서 새끼 사자를 기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이미 길렀다면 그 성질에 맞춰 살아야 한다. 아테네는 알키비아데스가 필요했지만 그를 믿지 못했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영웅과 배신자, 구원자와 위험인물이었던 그는 그런 이중성 때문에 시민들을 둘로 갈라놓았고 바로 그 모순이 마침내 알키비아데스 스스로를 몰락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만 그 이야기는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